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 진행을 맡은 독자 대표 최광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진행하실 분 세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시사인 경제팀장이시죠. 이종태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종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차윤석 기자도 오늘 어떤 뉴스를 골라올지 궁금한데요. 덤덤 기자 나오셨습니다. 목감기 왜 이렇게 안 낫는 거죠? 시사인 차영석 기자입니다. 좀 낫네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네. 근데 진짜 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감기 이런 환절기 때 감기가 많이 걸려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소주에 고춧가루 섞어 먹는 게 최고입니다. 언제적 얘기를 지금 하고 진짜 계세요. 효과 있어요, 진짜. 그게? 예. 없어. 자, 요즘은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면 좋아진다던데. 저 소개해 주세요, 빨리. 좀 소개 좀 하자. 소개 좀. 자, 팟캐스트를 도맡아 하는 마타하리 윤한선 에디터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 소개하기 어렵네. 그러니까요, 빨리 나오고 싶은데. 진짜. 자, 오늘 시사인이 골라주는 경제 뉴스 픽 듣는 분들과 함께 생각해봤으면 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경제인싸는요, 최근 언론에 실린 경제 칼럼 3편을 소개하는데요. 생각해볼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되시죠? 첫 번째 칼럼은 동아일보의 신현수 논설위원이 쓴 소주성 논란에 대하여라는 칼럼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차영석 기사가 좀 소개해 주죠. 그러니까 이 소주성 뭐예요? 소득주도 성장론. 그래요? 네, 소득주도 성장. 예. 음. 그래서 보통 줄여서 소주성 이렇게 붙이는데 네. 동아일보에 실렸다 하면 굉장히 얼마나 매우 비판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미리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이 칼럼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읽어볼 만한데 제가 약간 내용을 조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좀 읽어드릴게요. 네. 실제로 지난 2년간 경제 정책에 대한 논란, 특히 경제에 나쁜 조짐이 보일 때 늘 나오는 것이 소주성이었다. 기승전결 대신 기승전 소주성이라 할 만하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정부 탓이 크다. 포용성장 같은 좀 포괄적인 개념을 국정 과제로 삼아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소주성이라는 하나의 경제이론 그것도 논란이 있는 이름의 이론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입지를 좁혔다. 또한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이라는 대선 공약에 매몰돼 너무 과격하게 임금을 올렸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준비 없이 시작해 기업과 시장에 충격을 줬다.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많은 비판의 근거들이죠. 예, 네. 기존에 했던 비판과 좀 유사해요.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신현수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일단 최저임금 인상폭이 일단 2자릿수로 너무 컸고 네. 그리고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이 많은 현실에서 이 집행 과정이 좀 문제였다. 이제 이런 지적을 좀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칼럼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공감 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의 기승전 소주성은 좀 지나치다. 1분기 수출과 설비 투자가 줄고 이로 인해 성장률이 나쁜 것은 미국 무역전쟁과 반도체 경기 탓이 큰데 경제가 나쁘면 무조건 소주성 탓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과 독일도 최근 경제가 좋지 않다.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소주성을 포기하라. 경제 정책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데 대부분 어떤 정책을 바꾸라는 것인지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네. 지금 좀 약간 그래도 서로 얘기가 될 만한 비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리적이죠, 그래도. 네. 네, 그래서 그 신현수 논설위원은 가령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에 대한 비판만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속도 조절 의사를 좀 밝혔고 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키고 나서 이제 사회 경제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미 결론이 난 2가지 정책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뒤에 대목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주성이든 포용성장이든 가계 소득을 늘림으로써 수출에 치우친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내수를 좀 키우고 불평등도 완화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줄여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기초연금과 실업수당을 높이는 등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들이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동의한다. 그런데도
소주성 전체를 폐기하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지금 문제는 공정경제나 혁신성장 같은 다른 경제 목표들에서 구체적 정책 수단이나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경제 구조를 바꾸고 혁신을 촉진할 공정경제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소주성에 대해 학술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논쟁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칼럼 흐름이 이렇거든요. 네. 근데 일단 저는 기사 이 칼럼 보면서 제가 이 논설위원 글 저번에 쓴 게 반기업이란 무엇이란가라는 칼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칼럼도 좀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하는 조중동에서 보기 어려운 칼럼이었거든요. 그 칼럼도 가령 이제 공정경제위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기업이라 보통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무 때나 정말 반기업이라 얘기를 해서 그런 걸 비판하는데 옳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 주장이었는데 얘기가 될 만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칼럼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정도면 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만한 좀 그 정도가 되지 않나 그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 대목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데 대부분 어떤 정책을 바꾸라는 것인지 그것이 빠져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이 너무 일상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런 합리적인 칼럼들이 전 정말 솔직히 말하면 동아일보 칼럼이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네. 미안해요 동아일보.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인상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부작용이 생겼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은 사실 논란의 여지도 있고 서로 간에 이걸 좀 약간 얘기를 좀 해볼 만한데 여기도 나오지만 모든 경제 문제를 이 기승전 소주성으로 이렇게 환원시켜서 이렇게 푸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 자체가 정권에 대한 이렇게 정치적 공격으로서 경제 기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은 제가 좀 생각했던 바이기도 하고 예. 아니 근데 이게 경제 정책이랄까 아니면 경제 이론 같은 경우 뭐 수도 성장 이론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론이잖아요. 이런 걸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방향을 이제 제시하는 건데 항상 어떤 이론든 이게 절대적인 건 없는 거잖아요.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검증이 필요한 거고 어떤 이론이든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나쁜 점도 있는 건데 참 우리 그게 너무 급한 것 같아요. 판단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좀 하세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이렇게 애절하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 좋은 말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 좋은 말 하지 말고 그냥. 예, 뭐 제가 봐도 네. 사실 이 되게 좋은 칼럼이었나요? 칼럼이고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이 경제 정책이 어떤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요. 네. 일단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구사할 수 있는 사실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예컨대 뭐 최저임금은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일 뿐이고 사실 뭐 차 팀장께서 또 준비해 오셨지만은 사실 재정 지출 부분이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게다가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사실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올리자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예. 사실 제가 볼 때 아마 문재인 당시 후보보다 네. 더 과격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본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속 최저임금제 말하자면 무조건 최저임금제만 물고 늘어지는 것이 네, 그렇죠. 저로서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현재 어떤 한국 경제에 그동안 쌓인 구조적 문제 또 이 최근에 반도체 경기 하락 예. 네. 그리고 미중무역 정도. 예, 이런 요인들 때문에 어떤 최근 좀 경기가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때문에 진짜 안 좋은 것인지 이에 대한 원인은 사실
문자 그대로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봐야 되고요. 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관련 학계에서는 관련 논쟁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학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좀 나름대로 많이 읽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떤 악영향이 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은 그에 반하는 주장들도 많거든요. 둘 다 실证연구에서. 그러네요. 예. 그런데 학계의 그런 분위기에 비교를 할 때 현재 우리 언론에서 기승전 소주성은 네. 제가 봐도 너무 심하고 네. 또 이렇게 슬쩍 봐도 이거는 정치적 공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자, 약간 좀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그 좋은 논설한 편을 읽은 것 같아요. 칼럼을 예, 아주 좋았습니다. 두 번째 칼럼은 또 어떤 게 준비해 주셨어요? 두 번째 칼럼은 한겨레 박현 신문 콘텐츠 부문장이 쓴 보수정당 언론의 허황된 재정 위기론이라는 칼럼인데요. 네. 아마 그게 얼마 전에 이제 그 국가재정 전략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는 이제 국가재정 운용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네네. 그런 회의인데 이것도 한번 제가 좀 따라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단기적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지금까지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천명해 왔지만 그보다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진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 2년간 확장 재정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기에 3년차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는 것 같아 반갑게 들렸다. 이제 대통령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이렇게 주문하고 재정을 이제 확장 재정을 하겠다 이제 약간 이런 어쨌든 그런 방향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보수 언론이나 그다음에 보수 정당들이 이제 이 확장 재정 그러니까 재정 정책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재정이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사를 내보내고 보수 정당들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굉장히 이렇게 좀 우려하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녹음이 월요일 날 하는 거죠. 월요일 하는 건데 오전 아침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 이제 재정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굉장히 세게 이제 공격하는 그런 기사가 이제 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칼럼을 보면 이제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이들에 대한 왜곡된 비판을 좀 지적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 안에서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 좀 약간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보수 세력들은 현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서 재정 악화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재정을 투입한다 하면은 이 정부가 굉장히 막 이렇게 쏟아부어가지고 재정을 쏟아부어서 매우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칼럼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 같은 경우, 그러니까 GDP 대비한 국가 채무 비율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정권이 들어오기 전인 2016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모두 38.2%로 똑같았고 이는 세금을 걷어들인 거에 비해 견저 많이 쓰지 않아서 재정 건전성이 좋아졌고 그만큼 정부의 재정 여력이 커졌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민간에 더 풀어도 지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국가재정 전략회의가 5월 16일 날 열렸는데 그날 이제 KDI에서 어떤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16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한 보고서 요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재정 확대를 밝힌 날에 국책연구기관이 재정 확대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했다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부담이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장 재정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건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이고 그래서 근데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가지고서 그 현 정부가 2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확장 재정을 한 것처럼 그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그 박현 그 콘텐츠 박현 부문장 얘기는 그래서
이런 보수 세력들의 공격이 관역을 한참 벗어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칼럼에서는 우려점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증세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이제 들고 나왔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복지재원은 기본적으로 증세를 통해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지 않고서 주로 사회 간접 자본 SOC 감축에 손댈 수밖에 없는 세출 구조조정에 의존할 경우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칼럼을 좀 뽑아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종태 선배가 좀 더 자세하게 많이 잘 아실 텐데 보통 왜 우리가 국가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얼뜻 딱 떠오르기 좋은 단어가 건전성이잖아요. 네. 재정 건전성.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렇게 재정하고 건전성이랑 단어가 붙으면은 재정 건전성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건전한 게 좋은 거니까. 그렇지. 재정 건전성. 근데 실제로 재정과 관련해서 재정 건전성이 좋은 게 정말 좋은 건가요, 이종수 선배? 어떻게 보시나요? 꼭 그렇진 않죠. 음. 예, 사실 이게 이 국가 채무라는 게 네.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심지어 보수 언론이나 진보 언론이나 좀 마찬가지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나 국가 채무 재정의 건전성. 예, 30 몇 프로 됐다. GDP에 뭐 이런 재정 식으로 건전성이라는 게 채무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네. 예. 재정 건전성이라는 거 채무가 그러니까 적다는 채무 이야기입니다. 건전성이란 말로도 예. 많이 쓰죠. 아무튼 국가 채무가 얼마나 불어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 그게 아주 자극적인 기사가 돼서 올라오는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보수 언론이나 진보 언론이나 대부분 다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 가게가 빚을 지는 거하고 국가가 빚을 지는 것을 동일한 틀 내에서 생각하기 때문인데 오늘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가게나 개인이 빚을 지는 거하고 국가 빚을 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통쾌했었는데요. 네. 그날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이 국가 채무는 어디까지가 적당하냐라고 했을 때 40%다 GDP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OECD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여기 나오지만 지금 38.2%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지금 현재 OECD에서 최고로 건전한 비율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한국이 계속 국가 부채 많다고 그렇죠. 언론들이 때리지만 네.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은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하고요. 전 빚더미 앉아 있어갖고 늘 불안하다고 막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가장 우리 살림 대비 부채의 비중이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적은 나라고 좀 전에도 소주성 이야기 나왔지만은 아까 소주성의 수단은 단지 최저임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사실은 재정 확대를 해야 했습니다. 재정 그러니까 세금을 거둔 거를 그러니까 민간에 훨씬 이제 푼다는 거잖아요. 결국 재정 확대라는 뜻은. 그렇죠. 말하자면 불황 때 정부는 한 경제에서 정부는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총수요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대 경제에서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황 때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거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재정을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놀란 거는 확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지난 2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날 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그에 대해 속 시원했는데 40%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냐? 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서 기재부 측에서는 적절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사실 기준이 없거든요. 예컨대 한국은 지금 40%도 안 되지만 지금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00% 주변이거나 훨씬 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
좋지 않은데 재정 건전성을 맞춘다고 하면서 이 돈을 이제 꽁꽁 틀어 막고 있으면은 실제로 경기를 진작하거나 아니면은 경제를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별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다 경제학 원론 배우니까요. 네, 네. 거기 보면은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국가의 대표적인 경제 정 네. 거시 경제 정책 양대 정책이죠. 네. 네. 근데 이 문제가 사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이 거시경제 정책에서 사실상 재정 정책은 갈수록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제 주로 통화 정책, 금리를 조정해서 네, 네, 네. 이제 네. 경기에 개입하는 것만 이제 좀 강조가 되어 왔고 이 재정을 쓰는 것은 사실 이 굉장히 나쁜 거다라는 식으로 사실 배운 게 있고 거기서 이제 배운 분들이 사실 우리 기재부에 많겠죠. 네, 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 EU 같은 경우에 원래 이 EU를 만들 때 규칙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은 사실 EU도 그런 식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GDP 적자 재정 규모가 말하자면 이제 정부가 이제 세입보다 더 쓴 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규모가 GDP의 3%인가 이내로 묶게 돼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예, 거죠? 예. EU에 가입하려면 그 기준 자체를 뒀다는 거죠. 그걸 맞춰라라고 네.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말하자면 EU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원국들이 이 적자 재정을 사실 하죠. 사실 한국은 흑자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네. 한국 흑자인데 네. 이 사람들은 진짜 적자 재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3%가 넘어가지 않도록 네, 네. 조심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현재 EU 위기에 EU의 경제가 이 회복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적게 푼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렇죠. 위기를 더 심화시킨다. 예, 재정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더 심화된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는 논리 중에 하나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래서 예, 더 얘기하세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정부 지출과 관련한 어떤 재원 마련 문제에서 일단 이 칼럼에서는 일단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출 구조 조정이고 예, 예, 하나는 정세죠. 예,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재원 마련 방안 자체는 우리 열어놓고 의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출 구조 조정은 이제 누구나 다 시도하는 거지만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네. 예, 누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 어차피 늘리면은 일단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사실 이거 별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이유가 급는 이유가 그거겠죠. 뭐 정세라든가 혹은 여기서는 빠져 있는데 국채 발행 채권 발행, 예, 국채, 네. 국채 예, 발행. 예. 방법이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정세 그러면은 시민들이 반발하겠죠. 네. 국채 발행한다 그러면은 또 우리 언론들이 나라 빚만 늘린다 이러면서 난리가 난단 말입니다. 그 아무 말도 못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아까 좀 전에 그 칼럼에서 나온 것처럼 예, 예.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치권에서는 사실 되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게다가 이 지금 정부나 아마 참여정부 때 이 종부세 관련해서 그때 엄청나게 하여간에 그 무슨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도 사실 그때 굉장히 막 보수 언론에서 폭격을 했고 그 용어 자체로 그러면서 일반 대중들도 정말로 내가 자신이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 측면도 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세 번째 칼럼도 그래서 이 세금과 관련된 칼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저는 이제 두 번째 칼럼을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경제 문제는 하여간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이렇게 합리적이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좀 기준도 열어둘 필요도 있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데 세 번째 칼럼으로 어떻게 좀 잘 정리가 될지 네. 어떤 걸까요? 세 번째 칼럼은 경향신문의 김준기 경제부장이 쓴 실종된 증세론이라는 칼럼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발췌를 하면 네. 미국의 부자들 모임이라는 애국적 백만장자 그룹은 지난 2월 뉴욕 주지사와 주의회에 연간
50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부자들의 세금을 인상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진짜 애국적이네요. 네. 미국의 최대 투자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도 지난 4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뿐이 아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큰손인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등 많은 미국의 갑부들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부자들 스스로가 현재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부의 양극화가 초래할 암울한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이런 부자들이 어쨌든 자기네 세금과 관련돼서 저 아마 상속세나 이런 것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부자들에 대한 어쨌든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데 네. 체제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너질까봐 예. 이게 양극화가 진행돼서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질까봐.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준기 경제부장 얘기가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해서 요즘 국방이나 치안,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쓰임새보다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목적이 중요해졌다. 이제 어쨌든 뭐 저번에도 계속 저희 말씀드렸지만은 세금 얘기하면 당장 내 호주머니에서 나갈 거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레파토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함부로 늘리면 안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이럴 경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아까 이종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세출을 구조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갔으면 저 세금이 먼저 제대로 잘 쓰고 그래서 그걸 구조조정을 해야지 내 호주머니에서 세금 더 가져가지 말라. 사실 이런 구조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세금을 더 어쨌든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좀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 문제를 누구도 사실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칼럼은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세금 앞에서는 작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아까 얘기했던 그 회의요. 예.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을 뒷받침할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다. 어쩌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칼럼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보다 낮고 이거는 저번에 저희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고 복지와 사회 안전망은 열악하다. 정부가 주창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증세가 금기어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 모두 세금 조금씩 더 내서 사회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어보자고 설득하는 정부를 만나고 싶은 건 과한 욕심일까? 이제 칼럼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쉽지 않은 얘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적 포용국가 이런 정부의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장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뭐 채권을 발행하든 세금을 늘리든 이런 정책을 동반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사실 증세 문제가 나오면은 보수적인 언론들은 그 전에 사실 경험이 한 번 있고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경우 대표적인 그 논란 때 세금 폭탄으로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그것 때문에 당시에 정권의 지지도나 아니면 당시 정부의 여당의 지지도가 이제 확 떨어졌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증세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은 해당 정부나 그러니까 정부나 여당의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거는 사실 외국에서도 벌어졌던 일들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정치권은 얘기하기 쉽지 않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 언론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이 정부의 그 목표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옳은 방향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럼 실제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를 추궁하는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될지를 언론에서 해외 사례나 아니면은 어떤 방향에 대해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어쨌든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 보수적인 언론들은 이 문제만 나오기 시작하면은 일종의 세금 자체를 가지고서 정부나 아니면은 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쓴다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완전히 신나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좋아하면서. 네.
그러니까 좀 그에 관련돼서 좀 합리적 토론이나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칼럼을 좀 뽑아왔거든요. 이 세 개의 칼럼의 기본적인 전제나 아니면은 좀 제가 이제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의심해 보고 그리고 실제로 좀 이렇게 관련된 글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어떤 사람들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 배경은 뭔지를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령 확장적 재정 정책만 해도 저희 시사인에서 경제 칼럼 쓰시는 이강국 그 일본 그 경제학 교수 그분만 해도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 그리고 한국이 OECD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 그렇게 나쁘지 않다. 네. 이제 이런 글들을 어쨌든 계속 이제 쓰는데 보통 이제 보수적인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로 일단 딱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면 사실 그 말이 주는 그렇죠. 사람들한테 딱 주는 느낌이 그래 그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나쁘다고 막 이렇게 딱 당장 그러니까요. 들어오는데 실제로 조금 더 한 번 더 좀 고민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맞는지 좀 약간 더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약간 그런 면에서 좀 이런 칼럼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하는. 그래서 시사인사 구독 그다음 뭐죠? 좋아요, 알람. 뭔지도 모르면서. 좋아요, 구독, 그러니까. 알람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더듬더듬 얘기하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네, 고맙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은 필요하나 그 어떤 면에서는 그 극단적인 어떤 이렇게 자극적인 이런 어떤 기사들을 통해서 좀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저도 아까 괜히 막 핏대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네. 사실 뭐 경제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골치 아픈 용어도 많고 네. 또 뭐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있는데 네. 그게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뭐 잘 안 읽기도 하고 또 이제 사실 경제 기사들은 대체로 인기가 없죠. 그러니까 제목만 근데-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속아 넘어가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친절하게 이렇게 앞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는 이종대 팀장님이 좀 사명감을 갖고 똑바로 하세요. 쉽게 써서 네. 이렇게 이 독자들이 시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풀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이런 얘기 그래요. 제가 할 테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잘 써주세요. 똑바로 좀 하세요. 재정 문제 한번 정리하려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기대하겠어요. 네, 이게 경제 원래 인사에서. 그리고 재정 문제는 한번 진짜로 그 국가 채무 문제나 이거는 원래 정리할 주제로 생각하고 그래요. 계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달 내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아까 재정전략회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국가재정전략회의 못지않게 국가재정과 관련해서 이종태 팀장님이 경제인사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할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친숙한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기자님께서 열심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 뉴스픽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